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민주당의 경제 관련 공약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총선일인 어제 자정까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당선자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캐스팅 보트를 쥔 제2야당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때 아닌 위성 교섭단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관내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지원 조례안 등 법제처가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기초 지자체 조례안 5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조례들인지 소개해드립니다. 만성 간염을 앓던 환자가 말기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이 환자를 치료해온 병원에 조기에 암을 진단하지 못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전해드립니다. (4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여권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일 자정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은 1,27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자는 90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검찰이 당선자 90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장 임명 캐스팅 보트를 두고도 벌써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15일 자정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 1,270명 가운데 이날까지 16명을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 선전사범이 467명, 36.8%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사범 216명, 17%, 선거폭력 방해사범 81명, 6.4%, 여론조작사범 72명, 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심은 입건된 사람 가운데 당선자 수입니다. 검찰은 당선자 중 94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법이 아니어도 금고 이상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선거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의원직을 잃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전국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형사부, 반부패 수사부 등으로 구성된 선거 전담반을 특별 근무체제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집 근처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서 투표를 마친 뒤 대검 근처 한 식당에서 선거 관련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출근한 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흔들림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쪽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늘 공격한다며 이같이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조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는 공수처장 추천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제2야당이 누가 되느냐입니다. 국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이 1명씩을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 2명을 추천합니다. 이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어 결국은 제2야당이 누가 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총선 위성정당 논란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19석을 차지한 미래한국당이나 17석을 차지한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꺼주기 또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과의 이합 집산을 통해 위성교섭단체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쪽에선 범여권 야당이라는 모순된 조우가 어디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다른 쪽에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형제정당이라며 총선 뒤 합당을 당연시하더니 이제 다시 무늬만 제2야당인 교섭단체를 만들려 하냐는 선제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고 변화무쌍하다지만 참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당장 내일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어떤 면에선 긴박하고 흥미진진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말도 많은 공수처 설립, 전개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네, 집권 여당 압승으로 끝난 총선, 민생과 직결되는 민주당의 경제 관련 공약 짚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임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이랑 더불어시민당 합쳐 182석인데 이게 87년 민주화 개헌 체제 이후 초유의 슈퍼 여당이 탄생한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민심이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몰아주면서 국회 전체 의석 300석에 네.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 네. 여당이 탄생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게 되면 네. 이제 단독으로 뭐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네. 무력화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단일 정당 기준으로 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탄생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요. 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네.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경제 관련한 공약에서 일반 서민들이랑 직결되는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네.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법 개정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연 20% 이자 제한법은 정의당도 공약으로 내건 사항입니다. 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11년 연 39%에서 네. 2014년 34.9%, 2016년 27.9%로 낮아진 데 이어서 네. 2018년 2월에 네. 또 한 차례 인하돼서 현재 연 24%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네. 20%로 하는 이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네. 2018년 2월부터 적용됐는데 이후 이제 최고금리를 낮추는 개정안이 네. 나왔지만 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1금융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금융권 이용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게 뭐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네. 일단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문제는 대출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이 금리를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진이 줄어들게 네. 된 이제 대부 업체들이 그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되면 네. 이분들이 이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려서 네. 오히려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저신용자들의 70% 정도가 네. 최근 3년간 대부업에서 네.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책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19만 명이 사채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면 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개인의 부채가 가족이나 주변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저금리 소비자 금융 지원이나 네.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 상품들, 뭐 예컨대 P2P 대출 등 네. 이제 다양한 상품의 등장을 통해서 시장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제 관련해서 눈에 띄는 다른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 네. 금융 분야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공약 추진이 큰 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네. DLF라고 네. 했죠. 그 DLF 사태와 라인 펀드 사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네. 특히 여당은 소비자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약속을 했는데요. 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무척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이런 두 제도가 자칫하면 이제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네. 이제 선한 취지와는 달리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벌 지배 구조나 경영 투명성 확보 관련해서도 공약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민주당에서는 네.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다중대표소송제 네. 입법화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는 네. 모회사가 그룹 오너 일가가 최초의 주주로 있는 자회사와 네.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네. 모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다중대표 소송 제도인데요. 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네.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가 도입되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네. 그 재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표제는 뭔가요? 네, 그 집중투표제는 네. 이사진을 선임할 때 한 주당 한 네. 표씩 그 의결권을 주는 그 방식과는 달리 네.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네.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3명의 임원을 네. 뽑는 주주총회에서 네.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3명에게 100주의 찬반 투표권을 나누어서 행사하는 네. 것이 아니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포기하고 네. 1명에게 300표를 몰아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이제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소수주주권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네. 지배구조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민주당은 또 이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인 폐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진 이유를 좀 잘 헤아려서 잘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만성 간염을 앓던 환자가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병원에 사망 책임이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뭐 어떤 사연인가요? 네, 20년 넘게 이 만성 B형 간염을 앓아온 김모 씨 사연입니다. 네. 김 씨는 지난 2015년 3월에 이제 좌측 가슴 통증으로 부산의 네.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네. 같은 해 7월에는 열흘간 섬유 근육통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2016년 1월까지 10개월가량 네. 이제 이 병원의 진료와 치료를 받은 김 씨는 병원 흉부 CT 검사를 통해서 네. 간 병변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담당 의사는 김 씨 통증 치료에 중점을 뒀고요. 네. 이형 협심증 또 섬유 근육통증 증후군 등으로 진단을 해서 소염진통제를 처방을 하고 통증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적 원인으로 판단을 해서 정신과 네. 상담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김 씨의 통증은 계속됐고 이제 2016년 7월 다른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찍어보니 네. 거대 간세포 함종 및 전이성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서 김 씨가 이제 10개월 뒤에 사망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제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유족들은 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해서 사망한 김 씨의 부인은 600만 원, 또 두 자녀들은 각 네. 4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병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 쟁점은 뭐 어떻게 됐나요? 이 만성 간염 환자에 대해서 이제 네.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병원 측이 의료기관으로 네. 이제 김 씨를 치료하면서 통상적인 이제 수준 이상의 주의 의무를 다 했냐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제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 했고 미세한 간병변으로 간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워 조기 발견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게 병원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네. 병원 측은 이제 또한 망인이 병원의 진료에 협조적이지 않아서 뭐 진료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제 뭐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뭐 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이제 공단은 일단 사망한 김 씨와 같이 네.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성인의 경우에 통상 성인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 이제 간세포 함종 발병률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이제 법원에 제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측이 주요 의무를 다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네. 주장을 했습니다. 통상적 수준 이상의 이제 각종 정밀 검사를 실시를 하고 세심히 그 결과를 판독을 했어야 하는데 네. 이제 필요한 검사를 병원 측이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아서 간암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쳤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나요? 이제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을 하고 유족들의 네.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만성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점에 유의를 해서 정기적인 각종 정밀 검사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김 씨의 통증 증세에만 주목해 소염진통제 투여와 또 심리적인 원인 감별 설명 등의 고식적인 치료만을 거듭한 결과 간암 진단 및 치료 적기를 놓쳤다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네. 이에 따라 이제 병원은 유족이 청구한
동안 1,400만 원은 배상하라라고 전부 승소로 판결을 했는데요. 네. 이번 소송을 맡은 진재인 법무관은 이번 사건은 병원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치료 적기를 놓친 부분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라며 수술이나 처방에서의 직접적인 사고나 과실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진재인 법무관은 네. 진료 기록부의 일반적인 내용만 파악을 해도 병원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네. 의료소송이라고 지레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단을 활용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뭐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결되는 게 좋겠지만 말한 대로 소송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제처가 오늘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지자체 조례안 5건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지자체 조례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제처가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강원도의 한 기초지자체의 관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눈에 띕니다. 고향을 떠난 출향인과 고향을 다시 묶어 유대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입니다. 그 밖에 음식물 폐기물 체계적 관리와 절감 지원 내용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가축 분뇨에 대한 단계적 관리 모델을 차용한 가축 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도 주목할 만한 조례에 선정됐습니다. 해당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제처의 평가입니다. 지자체 내 다수의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개선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에 선정됐습니다. 법제처는 아직 입법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언제든지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과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법제처와 전국의 기초지자체, 기초의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주민들을 위한 조례안을 더욱 많이 만들어 풀뿌리 자치 공동체가 더욱 견고히 뿌리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